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경영 능력이라든지 혁신 성과, 혁신 능력, 사업화 능력도 충분히 이노비즈 인증 신청이 가능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노비즈 인증 관련인데요. 실제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보증대출 혹은 뭐 이제 저금리, 추가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궁금함 때문에 이제 이노비즈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노비즈를 어떻게 인증을 받고 또 특허란 이제 왜 필요한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이제 변리사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변리사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예혁 변리사라고 합니다. 현재 W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고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 특허 출원 같은 업무들을 특허 로펌에서 대리해보다가 최근에 이제 개업을 해서 특허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객분들의 특허 출원, 상표 출원, 그다음에 그런 권리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이노비즈 인증이나 벤처 인증 같은 인증 지원에 필요한 특허라든지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설명서 같은 것들도 좀 작성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술 이전이라든지 라이센싱, 그다음에 침해 분쟁 소송 같은 것들도 대리해드리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오시고 계신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기업 인증이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인증 업무들을 좀 해주시는지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변리사이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을 많이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건 벤처 인증, 벤처 기업 인증을 좀 많이 원하고 계시고 있고요. 벤처 기업 인증 유형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다 다루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벤처 기업 인증, 그다음에 이노비즈 인증,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메인 비즈 인증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냐 문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변리사이다 보니까 지식재산 경영 인증, 그다음에 이제 직무발명 우수 보상 기업 인증 이런 것들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인증들 중에서도 이제 이노비즈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때 특허권이 이제 왜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노비즈란 무엇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노비즈는 실은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이노비즈라는 인증 제도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른 어떤 혜택 꾸러미를 제공하는 그런 정부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좋은 인증 제도인 것 같은데 모든 업종이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노비즈 뭐 기술 혁신성 이런 것들 좀 따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점이 적은 업종은 좀 불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인증 불가능한 업종이 무엇인지 좀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업종이 불가한 업종을 체크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의견이시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들이 좀 불가한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노비즈 인증 관련된 대상 기업들은 주로 규정을 저희가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법 밑에 시행령들이 있는데 또 그 시행령 안에 또 중기부 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업이라든지 임대업,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운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오락업 및 문화업, 그 다음에 미용 세탁 또는 뭐 예식장을 운영하는 공공수리나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이노비즈 인증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종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좀 더 있을까요? 뭐 이런 것에 좀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실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창업하신 지 3년이 지나셔야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계속 기업으로 영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완전 그 초기 창업 기업이 아닐 것을 좀 전제 조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그런 외관법 지금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노비즈 인증 대상에서 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세 체납 사실이 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 체납 관련해가지고 체납 내역이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원칙적으로 좀 어렵고, 뭐 파산이나 회생 절차 이런 절차에 지금
돌입하고 계시는 네. 그런 기업들도 지금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2달 전에 이제 어떤 기업 미팅을 했었었는데 이노비즈 어떤 서류들도 다 작성을 했지만 국세 체납 때문에 예. 진행이 안 될 예.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 국세 체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납부해야 되는 어떤 부가세라든지 여러 네. 가지 그런 또 법인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매 분기마다 네. 매번 정상적으로 신고를 네. 확정 신고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네. 세무사님께서 물론 잘 도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 개라도 납부 연체하셔서 네. 혹시라도 등록이 되시면 네. 이런 인증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으니까 좀 네. 주의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떤 인증이 좀 불가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이노비즈가 또 대상이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업종도 좀 됩니다. 이런 어떤 추가적인 사례도 좀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내용에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다 네. 보니까 내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으세요. 근데 이제 비제조업인 경우라도 네. 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노비즈 인증 대상이 되고 있고요. 뭐 요즘 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그런 팩토리라든지 관련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성, 우위성을 갖고 계시면 농업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이노비즈 인증 신청이 가능하시고 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디자인을 좀 위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기술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데 이게 인증이 가능할까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때도 저희가 이제 디자인 쪽 전문 쪽으로 하는 기업들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제 전문 디자인 쪽으로 좀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어떤 소비자의 그런 심미성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혁신성을 인정을 해줘서 전문 디자인업도 이제 이노비즈 인증 대상이 되시는 기업들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연구소라고 하면 이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어떤 대형 연구소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어떤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의 어떤 디자인을 연구하거나 뭐 마케팅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연구의 한 측면처럼 뭐 이렇게 기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좀 이해해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업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럼 이노비즈를 이제 좀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뭐 기술 경영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 성과, 그 다음에 혁신 능력, 그 다음에 사업화 능력. 이게 얼마나 다 갖춰져 있는지 4가지 항목을 이렇게 보는데요. 뭐 이제 이 각각의 항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각 항목 4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때는 순서가 이제 기술 혁신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능력, 그 다음에 기술 혁신 경영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성과 이런 뭐 순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긴 합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집중력에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항목 2가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경영 능력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경영자의 경영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이 얼마나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뭐 그냥 이제 현장 평가를 나가게 되면 평가위원하고 이제 대면 심사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이제 과거의 리스크를 얼마나 이렇게 테이킹을 잘 했고 그런 위기 극복을 얼마나 잘 했는지 본인의 경험 능력을 좀 잘 살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본인의 기술 역량, 주로 이제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학위가 어떤 거를 갖고 계신지, 주로 이제 어떤 쪽 분야에서 좀 많이 종사해 오셨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이 부분에서는 크게 편차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제 관리 수준이라고 하는데 결국 조직이라는 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어떤 내규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백데이터로 어떤 기업의 이제 뭐 사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라는 게 이제 3년 이상 기업만 신청이 더 가능하니까 이제 그 3년 동안 얼마나 잘 이제 갖고 왔는가 모습을 잘 어필하면 또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자 대표님의 그런 어떤 가장 역량을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경영 관련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두 번째 어떤 좀 고려해야 될 사항
아까 카테고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혁신 성과, 기술로 얼마나 혁신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결산 완료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이라든지 세무법인으로부터 이제 날인 확인을 받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 안에 막 이렇게 급격하게 뭐 변화시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뭐 기업의 경영 성과라는 게 경영자나 임직원분들의 노력도 많이 이제 투여가 되지만 대외적인 환경도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시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 부분에서도 좀 뭐 제가 세무나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어떤 심사위원분들은 그 재무제표 안에 실은 연결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이제 뭐 원가제조 명세서 이런 것들 좀 보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라든지 어떤 변동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BEP, 뭐 손익분기점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미리 사전에 기간을 두시고 좀 준비를 하신다면 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혁신 성과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지식재산권 취득 관련한 내용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도 실은 재무제표 안에 저희가 보면 유형재산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이제 자산 부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 무형자산에 이제 뭐 영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무형자산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이고요. 지식재산권도 결국은 가치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일종의 그냥 동산처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지식재산권도 결국은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이라든지 권리 범위를 통해서 등급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 좀 가치가 좀 매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권 등급 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스마트 5라고 하는 국가 출연연 기반에서 만든 지식재산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신용평가처럼 트리플 A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5에 따라서 지식재산의 어떤 그 권리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단순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특허가 많을수록 그 점수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특허 숫자도 확실히 좀 많이 좀 포함이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부분은 권리 범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권리마다 어떤 그 무형의 권리 범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생각하시면 부동산도 저희가 등기할 때 보통 대표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물건을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번에 있는, 그 다음에 몇 평짜리고, 그 다음에 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특정해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이 지식재산권도 어떤 권리 범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 범위가 좁으면 아무래도 좀 평가를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권리 범위가 넓다고 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좀 배제시킬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 범위를 이제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변리사님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권리 범위라는 것들은 실은 이제 저희의 어떤 전문 영역에 좀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특허 관련해서 많이 상담을 드리다 보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처음에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희가 어떤 발명을 특허청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출원을 할 때 저희가 그 물건을 실제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특허청에 심사를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비행기도 있을 거고 뭐 로봇도 있을 건데, 그거를 보관하면 아마 특허청은 보관할 장소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선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은 어떤 그 기술적 사상이라는 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기술적 사상이라는 걸 정형화된 형태의 문서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내게 되는데, 보통 그게 명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 안에 그 청구 범위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청구 범위가 결국 이제 권리 범위를 이렇게 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핵심적인 특징을 법률적인 용어와 기술적인 용어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조금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능력 중에 또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드디어 이제 좀 이노비즈 인증하고 또 관련하여서 좀 특허권이 좀 활용되는
평가 항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 설명 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기술촉신 성과 부분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항목 평가 점수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보통 한 전체 평점 중에 한 200점 평점 중에 한 24점 정도가 그 지식재산권은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설명드릴 두 가지 항목들 중에서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그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뭐 두 개 항목이 각각 300점씩 총점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식재산권이 조금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거의 한 100점에서 120점 정도 이렇게 각각 배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 가까이 좀 되는 부분들이죠.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 중 세 번째 항목 평가 항목은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준다는 말씀이에요.